2022년 1월 12일 오후 6시 16분 하와이 오아후 섬. 그리고 정확히 48초 후 다음 날인 1월 13일 목요일 아침 8시경 존의 모친인 릴리 토쿠하라는 전날 자신이 만든 음식을 받으러 오지 않은 작은 아들이 궁금해 그의 병원을 방문한다. 언제나 그랬듯 병원 뒤편에 주차를 하고 뒷문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려 하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릴리가 뒷문으로 연결된 짧은 복도를 지나자마자 자신의 아들 존이 앞으로 꼬꾸라져 병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순간 비명을 지른 릴리는 피가 흥건한 아들의 머리를 감싸고 오열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 사건 당시 47세 의사 존 토쿠하라는 머리에 여러 방의 총을 맞고 사망한 채 모친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다. He's an acupuncturist, and so he's a healer. And he's helped so many people in the community. He had friends in so many different circles, and he was just someone that was just loved. He gave back to his community, gave scholarships. He's all about the people. He's all about the community. And he just stripped that away. But then he's going to take the love we have for him or the love he had for us away. God bless us all. 항상 이웃과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해온 의사 존 토쿠하라. 그가 머리에 4발의 총격을 받으며 살해당한 이유와 이 사건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그리고 그를 죽인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 끝까지 찬반이 갈렸던,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죽음 이후에도 사건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하냐는 많은 누리꾼들의 논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그들 서로 간의 감정선에 집중하여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결정 내려진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공개되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하와이 뉴스 나우의 2025년 2월 25일자 기사, 영국 데일리 메일의 2022년 2월 16일자 기사를 참고하였고, 피해자 존 토쿠하라의 페이스북을 참고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존 토쿠하라. 1974년에 태어난 존 토쿠하라는 하와이 오아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2세대 일본 하와이 이민자로 존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고, 특히 자신의 어머니 릴리와 사이가 매우 좋았으며 그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 2명의 누나의 아이들, 존의 조카들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삼촌이었죠. 존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보건학을 전공 후 침술과 동양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 의학에 대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본격적으로 의료 분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하와이 지역 사회에서 명성을 쌓게 되고 20년 이상 운영해온 자신의 개인 클리닉을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활동적인 상남자 스타일이었고, 낚시, 서핑, 카약, 헬스, 조깅 등 여러 활동적인 운동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이 있었지만 개인 클리닉 일에 몰두하면서 결국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집 근처에 거주 중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는 분기마다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노인들이나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봐주기도 하며 꾸준히 불우이웃을 위해 거금을 투척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젊은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클리닉에 한 명의 불청객이 방문합니다. 4발의 총성. 지금부터는 추후 이 사건을 수사한 하와이 경찰의 사건 조사서와 존의 핸드폰 기록으로 재구성한 그날의 타임라인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존은 자신의 클리닉에서 폰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해 포켓몬 고 게임을 실행시킵니다. 오후 5시 57분경 하얀색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 존의 클리닉 근처 차도에서 CCTV에 찍힙니다. 오후 6시경 존은 자신의 폰으로 어머니 릴리에게 오늘 밤에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을 픽업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후 6시 16분경 하얀색 버킷 모자와 선글라스, 스카프로 착용한 신혼 미상의 한 사람이 갈색 쇼핑백을 들고 존의 클리닉 후면 입구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클리닉 안에서 총 4발의 총성이 들려옵니다. 오후 6시 17분경 약 48초 만에 그 신혼 미상의 사람은 존의 클리닉에서 나와 왔던 길을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쓰고 있던 하얀색 모자가 바람에 벗겨져 차도 한가운데로 굴러 떨어진 것을 근처 노숙자가 목격합니다. 그 신혼미상의 사람은 자신의 모자를 줍지 않고 곧바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추후 목격자 그 노숙자는 모자를 주워 자신이 보관합니다. 오후 약 2시간 20분이 지난 8시 45분경 존이 하고 있던 포켓몬 고 게임에서 갑자기 로그아웃됩니다. 추후 조사로 밝혀진 사실은 그의 핸드폰의 배터리가 이 시간에 모두 소진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오후 약 10시 30분경 존의 어머니 릴리가 그의 아들 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무엇인가 바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인 1월 13일 오전 8시경 어머니 릴리 토쿠하라는 아들의 진료소를 방문했고 클리닉 중앙에서 그의 아들이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사망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죠. 오전 8시 15분경 하와이 경찰이 존의 클리닉으로 도착해 현장 감식에 돌입합니다. 경찰의 감식 결과 존의 머리에 총 4발의 총상을 발견하였고 그가 쓰러진 근처에서 22구경 탄피 3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데스크 안에는 총 4,000불, 하나 530만원 정도의 현금 뭉치들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그가 총에 맞은 부위들과 오피스 안의 현금, 기중품들이 그대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은 단순 강도 목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 원한 살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노숙자가 존의 클리닉 근처 길가에서 하얀색 모자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노숙자에게 상황을 설명, 모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자는 CCTV에서 찍힌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쓰고 있던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곧바로 그 모자를 과학 감식반에 보내 DNA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클리닉 일대의 모든 CCTV를 찾아 분석하던 중 사건 추정 시간으로부터 약 20분 전인 5시 57분경 클리닉 인근 CCTV에 찍힌 하얀색 실버라도 픽업 트럭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픽업 트럭은 이상하게도 그의 클리닉 주변을 약 3번 빠르게 도는 것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이 픽업 트럭의 의식점을 품고 차의 소유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차는 포도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쉐보레의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이 찍힌 CCTV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 경찰은 카메라에 포착된 실버라도 차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과학반에 보내 해상도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들의 노력 끝에 경찰은 그 번호판의 앞 3글자와 끝에 알파벳 한 글자를 알아내게 되었고 그 정보들을 추적해 하와이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총 53대의 콜로라도 차 소유주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한 명씩 그들의 정보 알리바이들을 확인해 용의자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나가죠. 하지만 53대의 차 중 52대까지의 소유주들의 정보나 알리바이는 모두 확실해 경찰들은 사건이 묻히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마지막 53번째 실버라도 픽업 트럭 소유주를 확인해보니 결국 이 사람이 그 모든 정보들과 맞는 딱 한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건 당시 34세 존의 클리닉 몇 년 전 손님이었던 에릭 톰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톰슨 그리고 조이스 톰슨. 에릭은 1987년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주합니다. 그는 하와이 동부 호놀룰루의 칼라니 고등학교를 다녔고 어릴 적부터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남부러울 것 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조이스라는 여자친구를 만나 어릴 적부터 서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조이스 역시 하와이 태생으로 전통적이고 약간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에릭을 만나 금방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약 13년간 만남을 지속해왔고 그 둘은 2017년 1월 14일 정확히 서로 만난 지 약 13주년 기념일에 결혼하게 됩니다.
둘의 결혼식은 아름다운 하와이 해변가 별장에서 열렸으며 둘의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해 그 둘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에릭은 그의 가족이 하고 있었던 건설업을 물려받고 자연스럽게 멋진 사업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로서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가장 성공적인 중견 건설업체 중 하나를 운영하는 오너가 됩니다. 그리고 에릭과 조이스는 항상 자신들의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신혼 초부터 첫 아기를 갖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가슴 아픈 유산을 겪게 되었고 그 둘은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던 도중 그 둘의 고등학교 은사님이 부부에게 한 난임 클리닉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클리닉의 원장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 클리닉의 원장은 다름 아닌 존 토쿠하라. 부부는 처음 난임 문제와 요통 문제로 존을 찾아가 많은 치료를 받았고 실제 존의 치료로 인해 2020년 결혼 약 3년 만에 첫 딸을 임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부부는 존 토쿠하라의 의술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서 첫 딸도 얻을 수 있었기에 그에게 엄청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첫 딸을 출산한 이후에도 부인 조이스 톰슨은 계속해서 존 토쿠하라의 클리닉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에릭은 계속해서 조이스가 존의 클리닉 방문을 늘려가자 결국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은밀한 메시지. 경찰은 살해당한 존 토쿠하라의 핸드폰을 감식 포렌식에 들어갔고 그 폰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존은 한 여성과 한 달 동안 5,600개 이상의 문자 포함 수백 번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고객 중 한 명이었던 에릭의 아내 조이스 톰슨.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5,600개의 메시지 중 일부는 조이스 자신과 존의 누드 사진, 음란한 서로에 관한 여러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한참 존과 조이스가 불륜을 하던 어느 늦은 밤 일부러 자는 척을 했던 에릭은 아내 조이스가 몰래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종착지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예전 클리닉 의사 존의 병원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 둘의 불륜 사이를 알게 된 에릭은 매우 큰 충격에 휩싸였고 에릭은 조이스에게 둘의 사이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둘에게는 2살 배기 어린 딸도 있었기에 결국 조이스는 남편 에릭에게 자신과 존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실토하였고 진심으로 에릭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에릭은 눈물을 훔치며 조이스에게 분노하기도 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어린 딸의 얼굴을 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두 사람은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경찰은 여러 메시지 기록을 통해 존이 살해당하기 약 7개월 전부터 존과 조이스의 사이는 깔끔히 종료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에릭의 시점에서 그가 조이스는 용서를 했으나 그녀의 불륜 상대자였던 존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경찰은 그렇게 단정짓게 되었던 것일까요? 증거품들 그리고 체포. 약 한 달 후 경찰은 존의 살해 현장과 클리닉 근처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에 대한 감식을 끝냅니다. 첫 번째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길 중간에 떨어뜨린 하얀 모자에 대한 감식. 경찰은 그 모자 안쪽에서 DNA가 묻어있는 섬유 조직과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이 샘플들에서 나온 DNA와 동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동일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DNA의 일부가 딱 한 사람과 비슷했죠. 그 사람은 조이스의 남편이자 존의 전 환자였던 에릭 톰슨. 에릭 톰슨의 DNA와 완벽하게 매치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일부 서열이 유사하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릭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 경찰은 추후 영장을 받아 수색한 에릭의 집에서 권총 12정을 발견합니다. 그 모두 에릭 소유의 총기들이었죠. 그런데 그중 2개의 총기는 일련 번호가 없는 일명 고스트건이었고 그 2개의 총이 존의 살인에 쓰여진 것과 동일한 22구경 권총으로 모델명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이 2개의 총은 감식 끝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새 총임이 밝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릭의 수상한 행적들. 경찰은 에릭의 집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들을 입수해 존이 살해당한 시간대와 겹쳐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타임라인은 살인이 일어난 그날의 에릭과 관련된 타임라인입니다. 2022년 1월 22일 오후 5시 20분 에릭의 하얀 실버라도 트럭이 집 차고 앞에서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됩니다. 약 37분 후인 오후 5시 57분경 흰색 실버라도 트럭이 존의 클리닉 앞에 위치해 있던 큰 도로가 근처에서 CCTV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약 6시 16분경 하얀색 모자를 쓴 어떤 신혼미상의 사람이 존의 클리닉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리고 6시 17분경 그 용의자가 48초 만에 존의 클리닉에서 나와 걸어왔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약 25분 후인 6시 47분경 에릭의 트럭이 집 차고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에릭은 곧바로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무엇인가를 5분간 불꽃을 내며 태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작은 토치로 무엇인가를 태우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10시 45분경에 그는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떠났고 다시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일련의 에릭의 모습들은 지극히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자신의 증거품들을 소각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추후 수색 영장을 받아 에릭의 집을 조사했을 때 손수레에 실려있는 한 통의 은색 양동이를 그의 집 뒷마당 쪽에서 발견하는데 그 양동이 안에는 어떤 무엇인가를 태운 듯한 흔적이 역력했고 경찰의 심증은 굳어져 갑니다. 에릭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말이죠. 그렇게 모든 증거품들의 감식을 끝낸 경찰은 2022년 2월 14일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이 조금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에릭을 그의 집 앞에서 체포합니다. On 1/13/2022, we initiated a murder investigation for the victim John Tokuhara. During the course of this ongoing investigation for approximately 3 weeks, we have determined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the victim and the suspect, and that this was not a random act. We have discovered that the victim was in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a female. We now consider this female and another male to be persons of interest. Search warrants have been executed on their residence, vehicle, and person. Both persons of interest have been uncooperative and retained attorneys. 그의 혐의는 2급 살인 혐의와 불법 총기 소지죄. 하지만 그는 약 100만 달러, 하나 14억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바로 풀려났고 구치소 밖에서 그의 형사재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날짜가 여러 번 미뤄진 끝에 사건이 일어나고 약 1년 5개월 후인 2023년 7월 드디어 에릭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들. 2023년 7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은 주로 에릭의 동기에 집중했습니다. 조이스와 존과의 불륜, 그리고 그 살인의 성격이 주요 초점이었죠. 검찰은 존의 머리에 4발의 총격은 개인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오버킬과 같은 성격의 공격이며 에릭이 어릴 때 만났던 조이스와의 완벽한 삶과 결혼의 그림을 의사였던 존이 자신을 속으로 우롱하고 가정을 파괴했기에 그를 7개월 전부터 살인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라며 주장합니다. 또 검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 포착된 트럭, 진료소 출입 영상에 포착된 하얀 모자의 DNA 결과 존과 조이스의 사이에 5,600개의 문자 메시지, 에릭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큰 양동이에서 발견된 증거 소각 증거를 토대로 에릭 측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에릭 측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에릭 측은 피해자 존 토쿠하라의 도덕성 문제를 가장 큰 중심축으로 삼아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존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었고 싱글 생활을 오래 했던 존에게 도박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 존은 결혼한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한 상습 불륜남이었죠. 에릭과 유사한 동기를 가진 다른 일본계 미국인 남편들이 존재했고 그중 몇 커플은 실제로 존의 불륜이 동기가 되어 이혼하기도 합니다. It's kind of like good riddance, you know. He could have her, and I wanted to just focus on my kid's life and myself. So, I mean, I understand why. I think it's ridiculous, but I understand why. Yes. Well, how do you feel about it? I mean, it's not cool because literally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존에게 가장 끌리는 여성은 바로 결혼한 여성들이었던 것이었죠. 그중 마지막 타겟이 바로 에릭의 아내 조이스였던 것이었고 실제 5,600개의 문자 메시지 중 대다수는 존의 주도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이스에게 사랑한다, 너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등등 조이스에게 항상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에릭의 변호인 측은 존의 핸드폰이 그가 살해당한 날 정확히 6시 18분에 처음 활성화가 되었다고 나왔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용의자가 클리닉에 들어온 시간은 6시 16분에서 17분 사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존이 그 시간에 했던 포켓몬 고 게임의 앱이 오후 8시 45분에 꺼졌기에 그것이 살해 추정 시간과 불일치한 것으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장하죠. 하지만 사실 그 앱이 꺼진 것은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 자동적으로 꺼진 것이기에 검찰은 이 점을 들어 바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점은 그가 살해 추정 시간에 자신의 픽업 트럭을 끌고 나간 이유는 그 시간대에 자신이 하고 있는 건설업 사업에 쓰일 공사 자재를 사러 갔다 주장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건설업 자재에 쓰인 유해한 물품들을 냄비에 넣고 불태운 것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이 에릭이 샀다던 공사 자재의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첨부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릭의 변호인은 에릭의 집에서 여러 종의 권총들이 나왔지만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존의 살해에 쓰여졌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하얀 모자에서 나온 DNA 역시 에릭의 DNA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한 것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주장합니다. 실제 여러 형사재판에서의 DNA 정확성 측면에서 요즘 많은 에러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하죠. He testified that he got suspicious after he claims Joyce showed odd behaviors, like leaving the house late at night and saying she had family dinner plans that he wasn't invited to. At one point, he was off island for work and noticed suspicious activity on his home security cameras. When he got back and confronted Joyce about everything, he said they got into an argument and spent one night apart. The next day, they met and the affair was revealed. I was shocked, and then I said, like, "Oh, was this with your the people you're having dinner with?" And she said, "No, it was with John Tokuhara." And then I was like, "Who?" And then she said, Dr. John. And I was like, oh, the massage guy, and it's just like, just didn't make any sense. Like not only like why, but it's like how logistically could this happen? Like I had no, like prior to that week, there's like zero suspicion. I would have never expected. During his testimony, Thompson appeared to struggle with finding the right words to recount every detail. I was sad at first, just because my suspicions were confirmed. I was pissed, why would this happen, or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or it was just really confusing. He went on to say that while he was angry, he never got physical with Joyce or expressed ill will to hurt Tokuhara. Did you ever threaten to kill John at that time? No, never. In the months that followed, Thompson said they agreed to a postnuptial agreement in which he would get custody of their daughter Emma in the event of a divorce. But he said instead of filing for divorce, they agreed to improve their marriage. Joyce, she was really great. I couldn't have expected or asked for more of her. I could tell she was fully committed, to making the family work. The affair was in the rearview mirror, more or less. It was just more planning for our futures. It was still a rocky road in the months that followed. The defense also introduced surveillance video from outside Thompson's home from January 12, 2022, the day of the shooting. Prosecutors got the chance to briefly cross-examine Thompson as they begin to build the connection between evidence collected at the scene and what they believe was an attempt to dispose of other clues. 그럼 과연 이 모든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배심원단들은 1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았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약 3일간 심의에 들어간 12명의 배심원단 중 3명은 에릭이 직접적으로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알 수 없음, 무죄 판단을 내놓았고, 나머지 9명은 그가 영상 속에 그 사람에 맞을 것이다라는 유죄 판단을 내놓아 전원 합의에 실패합니다. 따라서 이 재판을 맡은 판사 폴 웡은 이 재판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재심리를 해야 한다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그 재심리 날짜는 몇 년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정으로 남겨놓게 되죠. 이때의 판사의 판결을 들은 에릭 측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고, 존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오열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사건의 진실은 미스테리로 남겨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약 2년 후 검사 측은 더욱 보강된 DNA 샘플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을 알아보도록 하죠.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Case number 1 CPC-22-00000500, State of Hawaii versus Eric Thompson. As to count 1, we, the jury in this case, find the defendant guilty as charged of murder in the second degree. As to count 2, we, the jury in this case, find the defendant guilty as charged of carrying or use of a firearm in the commission of a separate felony. Signed by the foreperson dated February 25th, 2025.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I'm going to call you by chairman. And if you agree with the verdict that was read out here and loud, answer yes. You don't have to stand up, you can remain seated. If you disagree with the verdict that was read out loud in court, then you're going to answer no. And again, I'm calling you by chair number, so start with chair number 1. Chair 2. Chair 3. Chair 4. Chair number 5. Chair 6. Chair 7. Chair 8. Chair number 9. Yes. Chair 10. Chair number 11. Yes. Chair number 12. Yes.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Mr. Thompson, pursuant to the unanimous verdict of this jury, the court finds you guilty as charged in both counts 1 and 2 in this case. 2025년 2월 2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에릭 톰슨의 재심리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약 1년 8개월 전의 재판과는 달리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모자에서 나온 DNA의 결과가 일부 에릭의 DNA와 겹쳐진다는 사실을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본인이 아니면 이 DNA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배심원단들에게 피력했던 것이었고, 배심원단들은 전문가들이 말한 과학적 팩트에 에릭에게 유죄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존 토쿠하라 가족은 판결 이후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지만 그것이 존을 되돌려주거나 우리가 매일 느끼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지어주지는 못합니다. 한 생명이 사라졌고 가족들이 산산이 조각났으며 어떤 것도 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검찰청, 호놀룰루 경찰국, 그리고 배심원단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가족과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힘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존을 생각하며 그의 친절함과 헌신, 그리고 오하우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준 기쁨과 그의 유산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미국 내 사람들의 의견들은 현재 양분되어 있습니다. 존의 불륜으로 망가진 여러 가정들의 아픔에 비하면 존의 죽음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과, 의사 존 토쿠하라가 커뮤니티와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에 비해 그의 최후는 너무 비참하였고 그 누구도 이런 식의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며 에릭의 무기징역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결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번 2025년 6월 27일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에릭의 가석방 가능 최소 복역 기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존 토쿠하라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